자, 법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달려라 입법카의 저는 황현이고요. 저는 마경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영상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 너튜브를 하나 보다 보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아, 그 목 근처. 뭐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저에 대한 영상도 보게 되고 아. 내가 몰랐던 나에 대한 사실을 영상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의 네. 모습. 아, 나한테도 이런 영상이 있었나? 이런 모습이 있었나?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던,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런 생각도 많이 하는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영상을 통해서 좀 오해를 받는 일도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점이 좀 억울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주변에 이제 간접 경험을 해보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면 또 얘기가 덮어지는 거 같고. 맞아. 이거 괜히 긁어서 부스럼이 되는 거 아닐까. 맞아요. 이 긁어 부스럼 된다 생각에 혼자 끙끙 앓다 보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나날이 계속 좀 지속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든가 네. 요즘 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사이버 레카차 뭐 이런 영상들도 네네. 있고 이분들이 과연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과연 이분들의 말은 어디까지가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법적으로 우리가 한번 달려라 입법화해서 네. 따져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야를 또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을 한번 모셨어요. 그렇습니다. 모셔볼까요? 네. 네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안에 들어가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가시죠. 뭐 이렇게 뭐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거예요. SNS를 이용한 뭐 유명인, 연예인들 하다못해 요즘에 그 개인들의 신상 털기까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맞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이버 테러 관련 사례, 영상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직접 보지 않은 대신 주변 목격담에 의존한 이 글엔 보육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십 건 달렸습니다. 이틀 뒤 새벽, 보육교사는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런 거. 요즘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하면 그걸 물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곧바로 곽 씨의 신상털이에 나섰습니다. 이후 상호부터 배우자 이름까지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요즘 일하다가 보면 밖에서 어정쩡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엄마 이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나 봐요. 얘기하더라고요. 경찰이라든지 사이버 수사대 요청도 하시고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남의 사생활 되게 궁금해 하잖아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털고 이거를 공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서 저희 제작진들이 이제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과에 의뢰해서 서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2020년 기준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23만 4,098건이고요. 전년도 대비 29.7%나 증가한 비율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가고 있네요. 예. 반면에 이제 특정 사건 사고에서 해당 당사자의 개인 정보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이제 온라인 신상 털기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통계는 따로 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사이버 명예훼손 또 모욕의 발생 건수가 19,388건으로 전년도 대비 16.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분들의 피해가 좀 큰 편이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예. 그 인터넷의 파급력 때문에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한 명이 글을 올리면 댓글로 추가적인 댓글이 많이 게재가 되고 또 제3자가 이 글을 게시글을 퍼나르게 하는 형식으로 유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명인분들의 경우에는 관심을 많이 받는 만큼 그 피해도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좀 돌아다녔던 되게 적이 많이 있었어요. 겪으셨을 거예요. 예, 전 정말 뭐 많이 겪었는데 뭐 황현희 재벌설 뭐 말도 안 되는 내가 재벌이면 이걸 여기서 왜 하고 있냐고. 예? 이 더운 날 이 차에 갇혀가지고 이걸 왜 하고 있냐. 내가 집에 가서 쉬지. 말이 안 되는 거가 이제 그 자기들끼리 무리를 만들어서 그냥 추측해가지고 그냥 막 여러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게 약간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하다못해 그게 사실이더라도 범죄인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그렇죠. 것은 네. 최근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은 그 디지털 교도소라는 성범죄 이제 신상정보를 네, 네. 등록한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 남성분이셨는데 그 성범죄 사이트에 성범죄자로 아, 게재가 진짜요? 된 거죠. 네, 그래서 기사들이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유명인이시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그거는. 성범죄자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성범죄자가 아니셨거든요. 이건 진짜 전혀 없네.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건 한 사람이 거의 그냥 거의 말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 네, 그 정도면. 해당 분은 이제 혼인도 안 해서 미혼이신 분이신데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시다 보니까 또 언론에 기사까지 나오시니까 너무너무 피해가 크셨죠. 아니 근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에 대한 사이버 테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일반인들은 주로 어떤 유형의 피해를 입고 있는 걸까요? 사실 뭐 일반인들의 경우도 유명인들과 뭐 다르지는 않은데요. 네. 일반인분들은 그 익명성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인스타에 소위 가계정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분에 대한 비방의 글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뭐 인스타 계정을 이용하는 거는 수사 협조가 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그 밖에 뭐 블로그, 뭐 카페, 그리고 뭐 네이트, 뭐 DC 등등 다양한 사이트들을 통해서 어떤 비방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상 정보를 게재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개인 외에 가족들의 신상까지 올려서 그 사람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경우도 사실 많고요. 아니 그 일반인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그 양주 한 고깃집에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한 좀 허위 사실들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들도 좀 맞아요. 있었잖아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을 해서 무고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뭐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협박의 부분은 그 정도가 충족이 된다고 하면 협박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보실 때 그 고깃집 사장님과 가해자였던 목사 모녀 두 분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생긴 또 다른 피해자분이 계세요. 그래요? 네네. 모르고 계셨죠? 저 몰랐어요. 네. 예, 예. 이게 저희가 그래서 이분을 만나봤어요. 이 또 다른 피해자분을. 그래서 한번 화면으로 네. 한번 보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오세요. 네. 경기도 양주에 있는 고깃집에 저하고 동명이인이신 목사님하고 따님하고 뭐 이렇게 손녀분하고 가서 고기는 잘 드시고 나가시면서 이제 인격 모독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소고기집에서 있었던 손님 가족의 갑질 논란인데요. 천천히 고기 먹고 그 지금요 엄마들 얼척시하면서 안 되게 고기값 도로 물려주세요. 아저씨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고기 들어봐. 고기가 당장 물어라. 저희가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칸막이도 다 설치하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인터넷 검색하면 치면 제가 먼저 나오니까 확인도 안 하시고 이제 제 링크를 거기다 이 사람이 맞다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심상치 않는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껏 태어나서 뭐 들어보지 못한 욕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욕은 안 듣고 싶고 안 들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욕 들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댓글이 진짜 저건 진짜 날벼락이
저희 딸이 엄마 이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나 봐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선택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저희 아들은 이제 학교폭력 피해자이기도 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러니까는 자살 지수가 높아서 그렇게 먹고 있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을 꾸고, 저희 딸도 마찬가지고, 온 가족이 이렇게 지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지금 자살을 하는 그 수가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마음에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네. 황당하네요. 예, 어떻게 저런 일이. 아니, 날벼락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름만 같다는 예. 이유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한테 비수를 꽂는 말들을 저렇게 쫓아가서 그거 단순히 하나만 보고 네. 사실이라고 믿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신 분도 문제가 있지만 저렇게 쫓아가서 저 대못이 달린 그러니까요. 그 말들을 가슴에다 찍어 자신의 내리시는지. 글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아니 온라인상 이렇게 신상 털기나 누군가에게 저렇게 비방을 하는 목적으로 글을 남기는 것, 네. 좀 법이 좀 강화돼야 되고 좀 처벌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현실적으로 뭐 법정형은 이제 만약에 다른 분의 신상 설계를 통해서 뭐 범죄가 성립을 한다고 하면 네. 이제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은 이제 공연이 사실이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이 적시하는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 법정형은 사실 뭐 징역형이든지 벌금형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한데 네. 실질적으로는 크게 안 나오죠, 네, 그렇게.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거든요. 모욕의 경우는 사실 이제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벌금형 자체가 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주 고액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피해자분들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벌금형이 너무 낮다. 이걸로 그분이 반성을 하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반성 못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또 이슈화된 사건을 짜깁기 하거나 더 막 자극적으로 재생산해서 루머를 만드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약간 사이버레카도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이 사이버레카에 의한 피해도 상당하죠, 요즘. 네, 사실 콘텐츠를 뭐 질이나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려다 보니까 허위 사실을 기재한 어떤 영상을 만든다거나 자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동의 없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한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 사람의 뭐 얼굴이나 신체를 이렇게 네. 찍어서 마치 그게 뭐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도 이게 그 영상도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까? 그 분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면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중에 특정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만약에 어떤 얼굴이나 어떤 이름이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다른 신체적인 특징으로 네. 특정할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식별 가능하다고 하면 그건 특정성 요건이 충족을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근데 이미 그건 찍어서 그런 허위 사실은 다 유포가 됐고 이미 다 퍼진 상태고 뭐 조회수가 뭐 몇백만 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그 영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등장하는 동영상이나 이런 정보들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이걸 일일이 삭제해주는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가 분들을 있죠. 예. 이제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장의사. 네, 저희가 이 디지털 장의사분 한 분을 만나보고 왔어요. 한번 화면으로 보실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디지털 장의사는 인터넷상의 고인들이 돌아가시면 인터넷상의 기록들을 삭제하는 그런 직업으로 제가 알고 시작했거든요. 인터넷 유산 삭제건보다는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의 인터넷상의 불편한 게시물, 불법 게시물 삭제 요건이 거의 한 99% 정도 차지하고 그런 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우리가 오프라인상 생활할 때 그 윤리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인터넷 디지털 환경에서는 더 많은 시간 공간이 인터넷 속에서 활용하고 우리가 활동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인터넷 윤리, 인터넷 에티켓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교육적으로 처음부터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 자기가 또 했던 것들에 의해서 누군가 피해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신중하게 올려야 될 기본 교육이 아주 그 저학년부터 돼야 된다, 이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인터넷에 노출되기 싫어요. 내 자체가 언급되기 싫어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에게 우리가 잊혀질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제한이 있다라면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저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예. 참 안타깝게도 지금 사이버 테러 피해는 점차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뭔가 조치도 취해져야 되겠지만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교육들이 또 시행되고 그렇죠. 또 처벌도 강화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장의 영역이 커지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법도 좀 달라져야 되고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법이 좀 못 따라가는 것이 좀 있잖아요. 기존의 뭐 사회생활,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법 이거는 왜냐면 파급력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뭐 그 동네 몇 분 뭐 이 맞아요. 정도 하겠지만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고 몇억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의 필요성을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몇 가지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전 첫 번째는 이제 포털 사이트 이제 책임 강화인데요. 네네. 익명 사이트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발견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알고 이것을 악용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거의 그게 대부분이죠. 네네. 예.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삭제를 한다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진행이 되지 않고 또한 수사 협조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처벌의 강화, 손해배상 책임의 이제 강화인데요. 처벌 형량이 피부로 와닿는 어떤 그런 피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 벌금 내고 말지 뭐 하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반복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피해를 민사적으로 배상을 청구를 하려고 하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피해자가 본인이 명예훼손으로 인해서 입었던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또 전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부분은 명예와 관련이 되다 보니까 내 명예가 금전적인 가치로 얼마가 훼손되었는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금액은 사실 뭐 적게는 50만 원부터 해서 많아도 1,000만 원 넘는 경우가 잘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 손해배상 금액에 좀 상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로 목숨 잃거나 이러면 좀 징벌적으로 이런 것도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입법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좀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법적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포털의 책임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예. 사이버 테러가 사라지려면 어떤 점을 보완하고 음. 또 어떤 점을 노력해야 되는지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한번 같이 보시죠. 사이버 범죄의 그 바탕이 되는 그 미디어 자체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서 1인 미디어라든지 SNS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로 굉장히 넘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미디어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적당한 통제 방법이 바로바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들의 약점을 이 공격자가 파고들게 되거든요. 그런 약점들은 외부에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생활에 아주 민감한 부분을 또 활용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건 협업으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적인 기구, 예를 들면 뭐 경찰이라든지 사이버 수사대 요청도 하시고 혼자서 궁여지책으로 해결하다가 오히려 일을 키울 수 있거나 본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죠, 사실. 네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해외의 경우에도 이제 뭐 우리나라랑 크게 다른 부분은 없는데요.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는 이를 사실상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하는 것 더불어 형사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임을 밝히고 공익성이 있다는 부분까지 밝혀야지 처벌을 면하게 되는 반면에 이제 일본과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가 돼 있어서 진실한 사실 적시를 하는 경우는 이제 처벌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이게 과거에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면 처벌은 사실 할 수 없는 사실 거죠. 적시는 처벌을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미국과 같은 경우는요. 미국은 이제 주마다 법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대부분은 이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고 형사처벌은 거의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사실 뭐 징벌적으로 때려버리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금액이 굉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2016년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의 이제 아내분이신 이제 멜라니아가 영국 일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해야 손해배상 청구 요청을 1,676억 원의 금액으로 청구를 단위가 하셨죠. 다르네요. 네, 네. 물론 이게 뭐 성범죄 같은 중범죄는 아니지만 사실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하면은 이분들도 똑같이 이런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라고 남겨버리는 건 어떨까요? 네, 알림이처럼. 신상공개처럼. 네, 신상공개처럼. 왜냐면 그래야 좀 무겁게 느끼고, 왜냐면 본인도 한번, 왜냐면 그렇게 사람을 한 명을 이 사회에서 구실을 잘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런 큰 죄인데 그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좀 영향을 가고. 그 순위에 이제 신빙성을 떨어뜨리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네, 워낙에 이런 일을 많이 겪으시다 네. 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알거든요. 저도 사이버 수사대에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모님이 알 때예요. 네, 그렇죠. 네.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조사를 받았다는 거 등기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시는 그래야 되지 않겠다는 걸 반성을 한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리면은 예방 효과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왜냐면 주변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특히 제 주변에는. 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 입법화에서 사이버 테러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입법안을 또 만들어서 네. 한번 열심히 만들어보죠. 입법기관으로 한번 보내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입법안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입법안을 마련했잖아요. 네. 어떤 분께 전해드릴까요? 저희가 작성한 이 네. 사이버 테러 예방 관련 입법안은 류호정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보시고 태블릿 보시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었는데 온라인의 익명성 때문인지 이제 대면상으로는 할 수 없는 표현들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들을 좀 자주 볼 수 있죠. 헌법상 우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규제와 처벌이 강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유에 대한 제약도 뒤따르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 공간이라는 곳이 우리 현실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이제 온라인에서도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행위라면 온라인에서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심의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시기적절하게 이런 입법안을 보내오셔서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한번 입으시면 그 억울함과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평생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한 번쯤은 내가 타인에 대한 글을 작성하기 전에 한 번쯤은 이 글이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될지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일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게 법적인 제도화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왜냐? 누구나 이 피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은 분들께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달려라 입법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